어머님, 왜 남의 냉장고를 함부로 열어서 드세요? 명자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가 먹으려고 사둔 건데. 어머님 허기 진다고 그냥 드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도훈이 간식으로 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명자 씨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어머님, 혹시 거지예요? 왜 남의 거 함부로 꺼내서 드세요? 순간 명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이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의 냉장고라고? 말 다 했니? 나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구나. 하루 종일 손주 봐주고 배고파서 복숭아 몇 개 꺼내 먹은 거 가지고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거지라고? 이때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지수가 오늘 하루 종일 예민해서 그래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 와이프가 나한테 거지라고 하는데 그저 예민해서 그렇다고? 내가 여태까지 다른 건 몰라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구나. 그때 명자 씨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곧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리네요. 저 김명자입니다. 네, 집 내놓고 싶은데요. 아들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내쫓으시려고요? 그래, 이 집 팔게 되거든 복숭아 간 물어줄게? 아니지 지금 줄게. 그때 명자 씨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며느리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으악, 미쳤어요? 제정신이세요? 넉넉하게 줬으니까 서운해하지 말거라. 그리고 이 집 내가 준 거니까 거지처럼 들러붙지 말고 어서 썩 꺼지거라.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김명자 씨입니다. 30년간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명자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유일한 가족인 아들 희원이를 위해 흔들림 없는 든든한 어머니가 되어주려 노력했죠. 특히 명자 씨는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아들 교육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한 아들의 등록금을 위해 퇴직금을 아낌없이 썼고 졸업 후에도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죠. 힘들었지만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연봉이 오르는 걸 보며 이제 좀 편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와도 될까요? 어느 날 아들이 들고 온 결혼 소식에 명자 씨는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첫 상견례의 자리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하게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될 지수는 예의 바르고 공손해 보였고 처음에는 배려심 깊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혼 비용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금세 달라졌죠. 요즘은 신랑 측에서 집 정도는 마련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안사돈이 던진 이 한마디에 명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양가에서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이고, 순진하셔라. 요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네요. 신부 측에서 신혼집까지 같이 부담하라고 하면 어느 집안에서 딸을 내어주겠어요. 요즘은 시댁에서 그 정도는 다 해주잖아요. 귀한 딸 내어줘서 고맙다고. 결국 명자 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아들 부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었지만 아들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길 바라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은 좀 더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면 되니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서 보답할게요. 그래, 내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 줄여서 살면 되지. 아들이 잘 살면 됐다. 결혼식 날 하객들은 어머,
이 집은 며느리가 복이 많네요. 시어머니가 새 집까지 주시고. 라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요즘은 딸이 더 귀해요. 저희도 안심하고 시집 보내려면 그 정도는 받아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큰 양보를 한 것처럼 말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명자 씨는 자신이 이미 가족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처음 그 신호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안사돈과 마주쳤는데 사돈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여기서 만나네요. 우리 지수가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고 계셨죠? 순간 명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의 첫 아이, 그러니까 자신의 첫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을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닌 사돈의 입을 통해 듣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네? 임신을 했다고요?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명자 씨를 보며 사돈은 당황하지도 않고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아직 소식을 안 전했나 보네요. 나도 주책이지. 아무래도 직접 들으시는 게 좋으실 텐데. 제가 너무 좋아서 말씀드렸네요. 지수가 저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말에 담긴 은근한 과시가 명자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결국 참았습니다. 자식이 먼저 알려주지 않은 소식을 굳이 캐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2주가 지나서야 아들이 드디어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지수가 임신했어요. 그랬구나. 축하한다. 어머니, 왜 그렇게 시무룩하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제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네요. 아니, 당연히 기쁘지. 근데 이런 소식은 좀 빨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벌써 몇 주 되지 않았니?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게. 와이프가 좀 조심스러워해서요, 초기라 불안하다고. 명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하다면서 사돈댁은 벌써 다 알고 있었던 걸까요? 게다가 시댁 눈치를 본다는 며느리의 말에 더욱 서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고 명자 씨는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평생 교직에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무엇보다 첫 손주라 기대가 컸죠.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친정 근처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놓은 상태였죠.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산후조리원에서는 면회가 제한적이래요. 친정엄마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시댁 쪽에서 오시면 다른 산모들이 불편해할 수 있대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시댁 눈치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명자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실제로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산후조리원 규정에는 그런 건 없었죠. 단지 며느리의 의중이 담긴 말이었던 거죠. 출산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손주 사진 한 장을 카톡으로 받았을 때 명자 씨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온 메시지는 더욱 서늘했습니다. 어머님, 아기 사진이에요.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당분간은 직접 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아기가 좀 크면 찾아뵐게요. 반면 안사돈은 매일 손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의 말로는 사돈이 아침 저녁으로 들락거리며 손주를 보러 온다고 들었죠.
그날 밤 명자 씨는 혼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의 가정에서 이제는 그저 이방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나는 이제 그냥 남이구나. 특히나 마음 아픈 것은 자신이 준 새 집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아들 부부의 태도였습니다. 효도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명자 씨는 이제 자신이 준 집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됐습니다. 이렇게 명자 씨의 서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면 가슴이 더욱 아팠죠. 아들 부부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친정 먼저 다녀올게요. 설날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찾아오기로 한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명자 씨는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떡국도 끓이고 나물도 준비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었죠. 하지만 오후 3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와이프가 친정에서 너무 피곤해졌대요. 다음에는 꼭 찾아뵐게요. 날이 추워요. 건강 잘 챙기세요. 명자 씨는 한숨을 내쉬며 준비해둔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추석 때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지수 성격 아시잖아요. 예민한 거. 남이 집 불편하다고 해서 친정에만 갔다 올 것 같아요.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늘 없었습니다. 처가에는 주말마다 들락거리면서 정작 명자 씨의 집에는 발걸음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듯했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이런 상황을 알아챘는지 명자 씨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명자 씨, 요즘도 아들 못 봐요? 며느리가 친정 부모만 챙긴다면서요? 아니에요. 다들 바빠서 그래요. 명자 씨는 이웃들 앞에서도 아들 부부를 감쌌습니다. 체면이 있는데 어찌 속내를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며느리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해 왔습니다. 특히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죠. 어머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잠깐만 와주실 수 있으세요? 도훈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친정엄마가 지금 다른 약속이 있으셔서. 명자 씨는 그때마다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지만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2시간 정도 있었을까요? 갑자기 안사돈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사돈 고생하셨어요. 제가 왔으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나타나는 사돈을 보며 명자 씨는 자신이 그저 임시 베이비시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이 왔고 명자 씨가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 미용실 예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머리 하는 동안만 도훈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명자 씨는 그제야 자신이 왜 불려왔는지 알았습니다. 결국 4시간 동안 손주를 돌봐줬고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었죠. 며느라, 손주 봐달라고 갑자기 불러서 왔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제가 와달라고 강요했나요? 오기 싫으면 안 오시면 되잖아요? 아니, 너가 사정이 있고 급한 일이면 도와줄 수도 있지. 그런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게 서운하다는 거다. 아, 됐어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틈만 나면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다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딱 한 번 며느리에게 불만을 표시했지만 그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당했다며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서러움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명자 씨는 밤낮으로 손주를 위해 뜨개질을 했습니다. 포근한 아기 옷을 손수 만들면서 손주의 웃는 얼굴을 상상했죠.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만든 옷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파도 눈이 침침해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훈이 이거 입으면 예쁘겠지. 드디어 옷이 완성되었을 때 그렇게 아들에게 옷을 건넸지만 다음번 아들 집에 찾아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베란다 쓰레기 봉투 속에 구겨진 채 버려진 그 옷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머, 그거요? 요즘은 다 브랜드 옷 입히잖아요. 이런 거 누가 입혀요? 며느리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돈도 같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돈 요즘 애들은 브랜드 옷이 아니면 안 입혀요. 요즘 엄마들끼리도 브랜드 다 따진다니까요. 그거 입고 유치원 가면 지수가 다른 엄마들한테 무시당해요. 그 웃음소리가 명자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까지 앉아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옷이었는데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도 모자라 비웃음까지 당한 것입니다. 사실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분명 이 모든 광경을 다 들었을 텐데 어머니를 위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로 명자 씨는 더 이상 손주를 위한 어떤 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성과 사랑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이런 냉담한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아예 명자 씨가 아들과 전화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과 통화 중에 핸드폰을 뺏어들고 애기했죠. 어머님, 도훈이 자는데 전화하시면 안 돼요. 아, 미안하구나. 그럼 언제쯤 통화할 수 있을까? 나중에요.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이런 며느리의 행동을 보고도 침묵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동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명자 씨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깊은 상처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 상처는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엄마, 급한 부탁이 있는데? 토요일 아침 일찍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명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전화를 하는 경우는 늘 무언가를 부탁할 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제도 허리 통증으로 잠을 설치던 참이었습니다. 내일 도훈이 좀 봐줄 수 있어? 예상했던 대로였죠. 명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들어 허리가 더 안 좋아졌거든요. 지난번에도 손주를 하루 종일 보다가 일주일 넘게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아들의 부탁을 들어줬었죠. 희원아, 엄마도 요즘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 도훈이 어린이집에 맡기면 안 되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린이집이 쉬는 날이라서 그래. 다른 사람한테 맡길 데가 없어서 부탁하는 거야. 하루만 봐주면 안 돼?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가고 난 뒤에는 피곤하다며 시댁 방문을 미루더니 정작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연락해서 부탁을 하곤 했죠.
그때마다 명자 씨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 내 며느리니까 하는 마음으로 참아왔습니다. 알겠다. 대신 올해는 못 봐주니까 저녁에는 빨리 데리러 와야 해. 집을 나서면서 명자 씨는 진통제를 챙겼습니다. 오늘도 허리가 아플 게 뻔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도훈이가 활발한 아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없이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라는 말만 던진 채였죠. 명자 씨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차라도 한 잔 타주고 갔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달라져 버렸네요.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도훈이는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고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한 아이를 잡으려다 허리가 더 아파졌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쉴 틈도 없이 아이를 따라다녀야 했죠. 도훈이의 끝없는 요구에 응답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점심을 먹고 나서야 도훈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명자 씨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지만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나온 터라 속이 무척 허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허리가 아팠지만 진통제도 먹지 못했습니다. 도훈이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약을 먹을 틈도 없었거든요. 이제라도 약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물을 마시려는데 문득 냉장고에서 복숭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파 복숭아 하나를 꺼내 먹었죠. 오랜만에 먹는 달콤한 복숭아에 허기가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아있던 복숭아 2개를 더 먹고 말았죠. 당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복숭아를 먹고 나니 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 내내 도훈이를 돌보면서도 며느리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엄마밖에 없어서라는 말이 가슴 한구석을 계속 아프게 했죠. 마지막 선택지라는 게 이렇게 서운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그래도 인사를 하려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수야, 여행 잘 다녀왔니?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죠. 이내 곧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복숭아 어디 갔어요? 명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그거? 점심때 도훈이 재우고 좀 허기가 져서 먹었어. 그러자 며느리가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남의 냉장고를 왜 함부로 열어서 드세요? 명자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가 먹으려고 사둔 건데, 어머님 허기 지신다고 그냥 드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도훈이 간식으로 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명자 씨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거지예요? 왜 남의 거 함부로 꺼내서 드세요? 순간 명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이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의 냉장고라고? 말 다 했니? 나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구나. 하루 종일 손주 봐주고 배고파서 복숭아 몇 개 꺼내 먹은 거 가지고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거지라고? 이때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지수가 오늘 하루 종일 예민해서 그래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 와이프가 내 어머니한테 거지라고 하는데 그저 예민해서 그렇다고? 내가 여태까지 다른 건 몰라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구나.
그때 명자 씨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곧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리네요. 저 김명자입니다. 네, 집 내놓고 싶은데요. 아들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라고? 나는 한순간의 판단으로 이런 결정한 게 아니야. 그동안 너희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에서야 더욱더 확실히 알았을 뿐이지.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내쫓으시려고요? 그래, 이 집 팔게 되거든 복숭아가 물어줄 게 아니지. 지금 줄게. 그때 명자 씨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며느리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으악, 미쳤어요? 제정신이세요? 넉넉하게 줬으니까 서운해하지 말거라. 그리고 이 집 내가 준 거니까 거지처럼 들러붙지 말고 어서 썩 꺼지거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침을 한번 삼키고 화를 풀려고 했죠. 어머님, 방금은 제가 말실수를 한 거예요. 저희 보고 당장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말실수? 아니, 오히려 난 내 진심을 들은 것 같아서 고맙다. 여태껏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명자 씨는 차갑게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참았는지 모르겠네. 명절 때마다 친정 먼저 가고 나중엔 피곤하다고 안 오고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이제 보니 내가 너무 바보였어.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더 잘할게요. 더 잘하겠다고? 뭘? 너네는 나를 가족이라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니? 이 집이 팔리게 되면 다시 얘기해줄게. 시간은 넉넉하게 줄 테니까 미리 준비하거라. 엄마! 이러지 마세요. 잘못했다 했잖아요. 제발요. 잘못했다고?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잖아. 그저 집 뺏길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지. 나보고 거지란 소리는 해도 너희가 거지가 되는 건 싫은가 보네.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아시잖아요. 요즘 저희도 힘들다 보니 순간적으로 예민해진 것 같아요. 명자 씨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너희와 나는 정말 남이다. 거지 소리까지 들었는데 남보다 못한 사이 같기도 하구나. 그리고 더 이상 너네들이랑 엮일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마. 그 말을 남기고 명자 씨는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아들과 며느리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 씨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낸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아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고 카톡 메시지도 끊임없이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수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명자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오늘 부동산 갈 거니까 어제 말한 대로 이사 갈 준비 미리 하고 있어. 곧바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저희 내쫓을 생각인 거예요? 겨우 그거 가지고 너무 과해요. 과하다고. 나는 이제 남의 냉장고 함부로 열어볼 수도 없는 사람이잖니. 그럼 진짜 남처럼 살려고. 엄마, 그건 지수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고.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단순한 말실수였을 뿐인데. 됐다. 너 말을 듣고 나니 더 확신이 가는구나. 그렇게 오후에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집값도 꽤 올라 있어서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었죠. 정말 파시는 거예요? 금매라서 조금 아까운데요. 부동산 중개사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 미련 없어요.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근데 아드님은 어쩌고요? 아들요? 이제 남남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명자 씨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수요? 제가 실수한 건 상견례 날 댁들이 저한테 무례하게 대했을 때 파혼 안 시킨 게 실수 같군요. 무리한 요구에도 다 받아들인 것도 그렇고요. 사돈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이제 아주 그냥 막 나가시는 것 같네요. 됐습니다. 사돈 그 잘난 따님이랑 잘 사세요. 저는 이제 없다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안사돈의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할 이야기 없다. 돌아가.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 씨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반성한다고. 집 뺏길까봐 그러는 거겠지. 이제 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새 집주인한테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했으니까 짐이나 챙겨.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명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명자 씨는 새로 살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 생각하면 되는구나.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다 보니 아들 내외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명자 씨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한 달 안에 이사를 나가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죠. 결국 한 달 후 아들 부부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명자 씨는 그들이 이사 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님, 이사를 마치고 나가려던 며느리가 명자 씨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보거라. 이제는 정말 남이구나.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가 나한테 한 말도 기억 못하면서 무슨 용서를 바라는 거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명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와서 그런 쇼는 하지 말고
나중에 너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돼서 알게 될 거다.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자 씨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명자 씨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죠.